광개토대왕, 장영실, 이순신. 어린 시절 읽었던 위인전들은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용기 있고 지혜롭고 의리 있는 영웅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위인전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실제했던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죠. 영웅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렴풋했던 어린 시절의 꿈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볼까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8회 나는 위대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 잘 한 주 만에 본 거죠, 그죠? 지금 죽창맨께서 죽창맨? 죽창맨께서 지금 어디 잠깐 빵꾸 내셨어요. 잠수를 타셔가지고 이런 음식이 그냥 잠수 타서. 네. 그래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 몸살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한동안 쭉 폐지 줍느냐고 일이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따가 우리 2부 때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단 시작하고 있고. 네. 그동안 이제 그 죽창맨의 비리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합시다. 일단 그 자기소개부터 우리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 사장이고 오랜만에 하네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깡 선생이 없으니까 김도인. 김도인이고 취미는 명상 끝. 취미 도닦기 명상 계속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독실이. 네, 독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에 독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 그죠. 종교 심취하고 또 과학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독실한 과학 신봉자이기도 합니다. 그 댓글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많으신 분들이 지금 독실이 그 양자역학 해달라고. 맞아요. 근데 양자역학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게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안에서 많이 그게 논의가 됐었잖아요. 네, 그죠. 사실 처음부터 이거 기획을 하는 처음부터 맞아 양자역학 하자. 세 사장님은 양자역학을 해야 된다. 너무 재밌다. 근데 저는 쉽지가 않다. 일단 참 재밌는 주제는 맞는데 일단 칠판이 있어야 돼. 칠판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또 저한테 자꾸만 칠판이 있어야 된다고. 아이고. 오프 때 해. 오프 때 그냥 칠판 준비해줄게. 그때 그거 한다면 누가 와? 동영상으로. 오프 때 조그만 칠판 하나 준비할 테니까. 진짜 요만한 거. 아마. 다이소에서 파는 거. 요즘 댓글에 팟빵 게시판 댓글에 독실이님 팬분들이 엄청 많이 증가해가지고 다 남자들인 것 같아요. 그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알바들을.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참 살맛이 나는데 좀 여자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실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또 우리 그 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에서 뭐 특별한 거 있었나요? 일단 광고 좀 먼저 광고 드릴게요. 네. 일단 나박이님이 7월 28일 날 생신이셨습니다. 지네너비아 식구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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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삶의 의미, 우주에서 자신의 역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생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것들 10대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대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10대들이 그런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고민 별로 안 했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네네. 내가 왜 태어났지? 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내 존재가 뭐 이런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요? 태어난 거는 뭐 이렇게 독실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믿어 의심치 않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전 되게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꿈이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제 크니까 살다 보니까 세상에 과학자라는 직업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치 과학자 없어요. TV 자막에서 과학자라고 있는 거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치, 연구원. 그치, 뭐 연구원, 뭐 교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나 봐야 과학자로 나오지.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과학자가 없다는 걸 깨닫고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과학자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철학과 가도 철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철학자는 없어. 철학자라고 나오는 경우는 없네요. 맞아요. 김도희는 자꾸 자기가 철학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삶의 철학. 그러네. 네. 또 봄나물 처녀님이 에너지 관련 언론사인 에너지 팩트의 운영자이시면서 기자시거든요. 이건 저희가 좀 이제 지속적인 관심으로 많이 방문하면서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시미님은 엠포탈에서 지금 절찬리에 연재 중인 최고 인기 웹툰 사이드킥의
작가분의 아내분이십니다. 아, 예. 아유, 좋으셨어요. 예. 네, 재밌어요. 많이 또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살님은 사회적 경제의 성공 코드라고 하는 책을 광고를 해주셨었는데 또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잖아요. 아, 네네. 네, 또 많이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또 그 특별한 광고 있으시면은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언급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같이 이제 공생해야죠. 네. 게시판에는 뭐 다른 것도 올라온 거 있었나요? 아, 살랑이님이 아, 예, 그죠. 제가 죽창맨 그려주세요. 진짜 그려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그려주고 리플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네. 네, 막 BBCC까지 빵 터졌어요. BB크림, 이거 CC 꼭 보셔야 크림부터. 됩니다. 색칠한 것도 예술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BBCC 얼굴에 붙어 있잖아요. BBCC. 그래서 그게 BBCC인지 모르고 땀 흘리는 건 줄 알았어 처음에. 저도요. 네, 그랬더니 BB크림이랑 CC 크림을 저기 표현해 주셔가지고. 네. 완전 디테일합니다. 턱받침도 하고 있고 패션이 비슷해요. 저렇게 없으니까 입고 왕말해. 다녀요 원래. 생긴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런 맞아. 거 같네. 코피는 머리 크기, 무슨. 막 비율이 너무 사실적인데.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뭐 있었나? 이제 뭐 무슨 주제들, 그러니까 여름에서 공포 주제나 뭐 이제 뭐 이상한 신비 단체 이런 거,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에 대해서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한 신비단체가 있는데도 혼나는 거 아니야? 프리메이슨은 우리 오늘 나올 수 있나 모르겠는데. 잠깐, 네. 하도 사실은 프리메이슨이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게 사실 없어. 그러니까 근거가 다 이제 너무 음모론 중심이라서. 아.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18회인데 저희 뭐 할 거냐면은 나는 위대하다. 자기 자랑하는 건가요?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위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을 저희가 한 명씩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해가지고 부담된다.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분씩을. 그렇죠. 가장 위대하다고 하면 좀 갑자기 부담됐어. 아, 그래? 글쎄.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씩. 그래서 오늘 18회에는 두 분이 준비되어 있죠. 사자왕 리처드. 사자왕 리처드? 이거는 원래 깡쌤이 준비하신 건데 네. 원래 우리가 18회 1부로 준비했었는데 네. 안 왔어 이 자식이. 잠수 탔어. 그래서 우리 원래 2부에 준비되어 있었던 우리 김도인께서 그 크리시 나무르티? 네. 이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걸요? 그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 인류의 스승 아닙니까? 네네. 예, 세계 스승. 크리슈 나무르티. 어떻게 잘라 읽어야 되나요? 크리슈 나무르티야 아니면 크리슈나 무르티야? 마음대로. 그래서 그 크리슈 나무르티를 일단 먼저 1부에서 같이 알아볼 텐데 어찌 보니까 자르지 못합니다. 지도 크리슈 나무르티네요. 그죠? 근데 계속 최 사장님 저걸 잘라야 된다고 크리슈에서 자르는 거냐 크리슈 나에서 자르는 거냐 계속 그러는데 짜증나서. 최 사장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저희가? 원래 그렇게 읽어야죠. 최 사장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상사연 먼저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4학년 여대생입니다. 이번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존경하는 인물을 넣으려고 하는데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는 대통령이나 위인전의 인물들을 막연히 존경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그 사람들도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없는 걸까요? 지대너볕이 꼭 알려주세요. 노인대학의 김복순 할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복순 할머니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인물들이 그분이죠.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존경할 수 있는 인물. 사자왕 리처드. 그 다음에 크리시 나무르티. 그런 게 있습니다. 사자왕 리처드는 뭐 경찰대학 뭐 이런 거. 괜찮네. 적절하다. 경호학과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괜찮겠다. 예, 그래서 우리 1부 크리시 나무르티. 도대체 뭐 하신 분인가요, 이게? 최 사장님 오늘 이렇게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즘 저희 넷다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가지고 다들 상태가 안 좋아. 폐지 줍고 그냥 막 벽돌 나르고 그래가지고. 크리슈 나무르티는 이제 그 누구였었냐면은 저희는 동의한 적 없지만 세계 스승으로 뽑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얼토당토 아닌 거예요. 잠깐만. 세계 스승으로 사람들이 존경한다가 아니라 세계 스승으로 뽑혀가지고 뽑힌 거야. 스승의 코스를 엘리트. 네, 맞아요. 엘리트. 그렇죠. 완벽하게. 나 갑자기 좋아졌어요. 뭐야, 엘리트주의자들. 독신이는 싫어할 줄 알았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네네. 그 언제뿐인가요? 이분이 되게 연도가 1895년생. 1895년이요? 네. 그 사실 얼마 안 된 거야, 그지? 네네. 서구가 완전히 근대화됐을 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실은 이분을 지대북대 이분 책을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위대하다라는 인물 해가지고 이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사람이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세계 스승으로 초대됐는지부터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세계 스승으로 초대된 학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신지학회라고. 신지학회. 네, 1890년도 후반에 이제 조직되는데, 이때는 이미 서구가 과학하랑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여가지고, 러시아의 여성이랑 미국 남성이 만나서 신지학회라는 학회를 조직해요. 러시아 여성하고 네네. 미국 남성하고.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이거 러시아 여성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이름이? 네, 헬레나라는 여성인데 약간 신기 있고 말해서 사람들을 막 모집하고 이런데 그런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이랬었대요. 되게 리더십 있고. 그래서 연구자인데 원래는 학자예요. 근데 이제 신기도 있고 그런 실제로 영험하고 막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이랬다던데. 네. 그래서 이제 신지학회가 조직됐는데 목표가 규명되지 않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탐구하고 그 고대 동방교회 그 진리들을 탐구하고 그리고 인류애를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학회예요. 신지학회. 신지학회. 신할 때 신자예요. 지는 지혜할 때 지자고. 근데 이게 프리메이슨의 이제 전신이 프리메이슨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러시아 여성 헬레나라는 사람이 프리메이슨 일원이었다가 프리메이슨 단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자기가 이제 자각하고 그 문제점을 개혁시키려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나온 게 신지학회다 이런 학설들이 있어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잠깐만 왜냐면 처음 알고 계신 분은 아실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프리메이슨은 어떤 프리메이슨이요? 프리메이슨? 아침이라 그렇습니다. 아침이라 원래 점심 되면 잘 말 다 하는데 프리메이슨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그 고대부터 이제 유지되어 오는 이제 신비학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득권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론들이 굉장히 회원이 많고 자기만들의 학술 연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신비에 대한 뭐라고 할까 그게 계속 전승되어 오는 학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원래 프리메이슨이 원래 그 자유석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드 형태의 석공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논란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핵심은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세계를 지배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떤 비밀 단체처럼 보이지만 많이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뉴욕에 있었나요? 그래서 자기들의 맞아요. 그게 있어요. 로찌라고 했던 것 같은데. 로찌, 네, 맞아요. 로찌가 공개돼 있어가지고 돈 내면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회원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밀 조직 그런 건 아닌데 과거에 이제 그 독일 나치즘이나 아니면 이제 카톨릭 중심의 교회관에 이제 저항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악마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몰아가서 되게 너무 신비적인 걸로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프리메이슨 때 한번 주제 정해서 해도 되는데 사실은 파도 특별한 게 없어. 근데 어쨌든 실존하고 있는 단체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있고 지금도. 한국에도 그 로찌가 세 군데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으로 모으고 있으니까 회원이 없대. 프리메이슨 회원 될 수 있는 거네. 될 수 있는데 그 자격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여성을 안 모을걸요? 오 진짜? 네, 그리고 이야, 일정 소득 이상이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내야 돼. 내야 돼요. 네, 회원비를 많이 내는데 특별히 하는 건 없고 밥 먹고 맨날 특별한 거 없이 한다고. 맨사보다 더 안 좋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실존하고 있는 존재에서 파생된 게 신지학회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1890년대 후반에만 그때는 인터넷이나 모을 수 있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회원이 10만 명이 넘어서요. 이 학회가. 그래서 헬레나라는 여성이 죽고 이제 2차 회장이 누가 되냐면 또 여성이 되는데 베산트라는 영국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대단한 게 그 당시에 영국의 막 그 파업을 막 주도하고 여성학자고 사회운동가고 이래요. 베산트? 네, 베산트 이 여자. 그래서 맡아서 하는데 이 여자가 헬레나 초대 회장이나 베산트 이 여장이 뭘 주장했냐면 1900년도에 세계의 스승이 출현할 거다라는 거를 계속 예언해요. 그리고서 이거를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자꾸 강연해요. 세계 영적 스승이 나타날 거고 우리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의 인류로서 통합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1900년이면 니체 죽은 때 아닌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1900년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산트라는 여성 학자가 이제 그 인도에 갔을 때 실제로 이 여성이 만난 건 아닌데 그 신작에서 일하던 사람의 자녀여가지고 크리슈나무르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얘를 발탁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가서. 네. 그러니까 크리슈나무르티는 인도 사람인 거예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최상의 계층 뭐라고 하죠? 브라만. 브라만. 그 브라만 계급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헬레나? 베산트. 헬레나가 1대고 베산트가 2대인데 베산트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인 거예요? 네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 근데 왜 얘가 발탁되게 됐냐면, 크리슈나무르티가 그 신지학회 회원의 아들이어서 발탁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인도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아이를 바닷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얘가 기록에 의하면 오라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오로라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데 광채가 나고, 주변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그런 특성을 띠고 있어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다 해가지고 발탁해서 얘를 세계 스승으로 이제 지목해요. 네, 그 나이가 불과 10대 초반이에요. 10대 초반에 세계 스승으로 지목돼요. 신지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크리슈나무르티가 세계의 스승이다라고 지목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911년에 발표하게 돼요. 얘가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되는 세계 스승이다. 세계 스승이 이제 생겼다. 이런 식으로. 독실이가 빵 터졌어요. 그리고 신지학회에서 얘를 지명하지만 크리슈나무르티를 추종하고 크리슈나무르티를 세계 스승으로 추대하려는 그 다른 단체가 설립되는데 그게 동방성단이라고 그러니까 동쪽의 별을 모시는 단체가 이제 생겨나요. 그게 이제 그 예수를 빗대서 이제 다시 지금 세계에 필요한 예수가 나왔다 이런 의미에서 동방성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동방성단은 그러면 신지학회의 하위 조직이네? 네, 하위 조직. 근데 별도로 별개의 조직인데 크리슈나무르티만을 위한 조직으로서. 네.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가 인도 사람인데 영국에 이제 건너가게 돼서 18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 동방성단이라는 집단에서 모든 스승들한테 계속 영적인 가르침과 모든 그 세계 지도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계속 받게 돼요. 네. 뭐 어떤 특별한 학교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학교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옥스포드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가 되긴 했는데 왜 수능 잘 못 봤나? 네. 크리슈나무르티가 좀 느렸었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확정한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꾸 회의하면서 자기가 확실하게 알 때까지 그걸 학문체계나 모든 사고체계를 검증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시험이나 정규과정 코스를 밟기에는 부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구단도 이게 정말로 구구단이 곱셈으로 맞는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예, 그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거 실제로 그냥 구구단을 바로 외우지 않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18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영적 스승이니까 그렇게 키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싶지만 저희가 생각해보면 저희 인류의 영적 스승이다 하면 기축시대 때 탄생한 그 4명의 스승들을 뽑잖아요. 인류 스승으로. 기축시대? 그러니까 추계시대라고 해서 지금의 모든 학문체계의 가장 선조가 된 사람들 4명 스승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고 부처랑 공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네 당대 한 시대에 태어나요. 그래서 그때 한 축을 이뤘다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기축시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난 처음 들었는데 기축시대라는 용어? 그냥 4대 성인 이런 식으로만 들었었지. 그치. 네네. 멋있다. 뭐지? 단어가 멋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 추계시대라고 해서 되게 얇은 책으로 그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종교 여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거 되게 쉽게 정리돼 있어요. 4명 스승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요?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영적 스승의 특징을 보면 어떠냐면 정규 교육이나 이렇게 교육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떤
독자적인 자기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전국 방방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뭐 상산수훈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가르침을 할 때 나이가 33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무렵에 자기가 일단 깨달게 되면 완성되는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어디 뭐 학교에 취직해서 이렇게 가르친다기보다 전국 방방곳곳을 떠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직접 만나잖아요. 거리의 철학자. 네네 맞아요. 네. 근데 크리슈나무르티는 교육을 받아서 철저하게 키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스승으로서의 자질이 있어서 발탁됐지만 18년간이나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 18년 동안 받은 교육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나요? 정확하게는 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보통 뭐 명상적인 거, 여러 종교들의 특성,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네. 18년 동안 그냥 교육만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영적 스승이기 때문에 세계 스승이어서 세계 순회를 다니면서 내가 직업이 결정돼 있는 거야. 나는 그 취업 걱정은 없어. 굉장히 불편한 게 일단 그 단체가 뉴에이지를 기반으로 한 신비주의 단체네요. 그냥 뉴에이지가 끝이 아니라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로 하자. 근데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종교라고 본다면 뉴에이지를 하나의 종교라고 본다면 종교 단체가 어떤 한 종교단체가 세계의 스승이 나올 거라고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 스승을 한 명 세웠고,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세계의 스승이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아직 발표한 내용까지는 안 나왔죠, 그죠? 발표한 거잖아요. 발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세계의 스승이다. 얘다. 그런데 이분이다. 근데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재림 예수다, 메시아라라고 공표한 종교 단체를 포함한 지도자가 몇백 명이고, 나 듣기로 2만 명이라고 들었던. 세계적으로 막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면 2만 명인가? 우리나라 2만 명은 왠지 아닐 것 같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자기가 재림 예수고 나를 구원, 내가 세계 스승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만 명인데 그 중에서 길도인 포함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스승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말하자면 정말 우리가 스승이라고 인정해줘야 될 이유는 뭐죠? 이때 당시 이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전통적인 조직이었던 거야. 막 신생 조직 그런 게 아니라 프리메이슨이나 신지학회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조직 아닌가요? 그렇다면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수십만 이상 되지 않나요? 그렇겠죠. 예.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어떤 이 사람들의 뭐 자기의 특수 목적성을 위해서 일했으면은 어떤 편협하고 이 사람이 지지를 못 받았을 텐데 실제로 여기 회원들이 그 당시에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막 활동한다던가 그러니까 정말 인류의 하나에 대한 통합을 위해서 계속 그런 활동들을 벌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빠르게 이제 산업화되고 과학화되는 속에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자기 가치관의 혼란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공인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를 아직도 기록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엘리트주의로 이렇게 키워졌다 그래가지고 뭐 유엔이라든가 좀 그런 식으로 공식적인 단체에서 그 정말로 뭐 그런 건 뽑아서 했는가 싶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네네. 그렇죠? 어쨌든 좀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그래서 걔가 뭘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공중부양했나? 네, 18년 동안 교육을 받는 동시에 뭐를 하게 되냐면 전 세계에 대해서 강연을 다녀요. 그리고 엄청나게 저술을 많이 해서 실제로 저술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 강연한 동영상도 되게 많아요. 네. 그죠. 네. 젊었을 때부터 할아버지 때까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젊었을 때 꽃미남이던데? 맞죠? 되게 잘생겼어요. 말도 안 되게 잘생겼어. 조각처럼 생겼는데 인도 스타일. 초미남. 그 오라가 솔직히 우리가 후광이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건도 후광 붙이잖아. 장동건 뭐 김수현이 해변에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시간이 정지하는 것처럼 느려지면서 그럴 거 아니야. 미남이어서 후광이었나 보다. 연예인 보면 진짜 그렇다면서요. 그렇다는 얘기들을 막 들어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맞아요.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장동건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목구비가 정말 커가지고. 야, 그건 아니다. 이거 안티 세력이 모일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부리부리하게 생겼어요. 네네. 나이 든 사진을 봐도 굉장히 멋있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호감형이 딱 보자마자 야 멋있다 이 사람. 그 조금 한번 더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세계 스승이니까 지위는 막론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추종자가 어마어마하니까 권위부터 자기 뭐 재산이나 남부러울 것 없이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1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929년에 사람들한테 발표를 해요.
자기를 추종하는 집단을 해체시켜요. 네, 공개적으로 방송을 해서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인 클리슈 나무르트는 이걸 대단한 행동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자기가 이거를 높은 업적이나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방성단이라는 자기 추종의 집단 이거 비유하면 그 어떤 한 집단의 종교 지도자가 엄청나게 많은 신도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흩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네. 그게 클리슈 나무르트가 몇 살 때? 이 사람이 29년 해가지고 10 하니까 한 33 정도예요. 그 네. 그래서 18년이 됐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만 그 발표를 들으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모이고. 영상 봤어요. 네, 실제로 이 해체하는 선언이. 클리슈 나무르트는 너무 유명해. 네. 그래서 국영방송으로 이게 해체 선언문이 낭독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종교나 영적인 거는 어떠한 것도 단체로서 만들어서 활동하면 안 되고 이거는 개인의 특수성이나 개인의 영적인 활동을 구속시키고 종속시키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집단의 단체를 유지하지 말고 흩어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하고 왜냐면 이 사람만 보고서 18년을 준비해온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종교의 지도자가 자기가 종교의 지도자를 안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막 신도들이 이제 반발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따른다고 말하면 그 말이 진짜라면 자기가 이 집단을 해체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그거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반발한다는 거는 이제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해체했던 이유가 그럼 좀 정리하면 어떤 거? 왜 해체했어 갑자기? 특히 종교나 영적인 활동할 때 집단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독립하고 자기의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는 게 목적인데 사람들은 그런 활동은 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집단에 소속돼서 집단이 주는 권위에 복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 이 집단 믿었다가 저 집단으로 하고 저 종교 지도자 믿었다가 저 종교 지도로 이동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자기의 쾌락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지 전혀 종교적인 활동이나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봐요. 날카롭다. 그러니까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돌을 닦아야 돼. 네, 돌을 그리고 닦아라. 근데 그 해체했다고 하는 게 이제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궁금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좀 뭐 교회를 예를 들게요. 네. 커다란 교회 목사가 이제 나 목사 그만하겠다. 나 그만 이제 목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말하자면 은퇴하는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 이제 다 깨자. 사실 니네가 믿었던 거 다 뻥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 두 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러니까 나를 스승으로 부르지 마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었던 대로 계속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과 야 아니야 이거 너네 이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이건 아니니까 깨자라고 하는 건 두 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실이가 얘기한 거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 은퇴한 거 아니에요. 젊을 때 했어요. 건 아니죠. 젊을 때 했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그 동방성단이랑 신지학계로부터 완전히 탈퇴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은퇴가 나이 들어서 은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수장 노릇은 그만두지만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깨자가 아니라 걔네가 집단의 형태를 띄어서 영적인 탐구를 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이면은 안 돼. 그러니까 집단이면 그치? 안 되고 이런 영적 탐구 자체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이제 내가 여기서 가르침을 주는 입장을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희가 집단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자체도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정말로 영적인 탐구를 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그 얘기 아닌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아까 이 행위가 이렇게 한 행동이 굉장히 이제 훌륭한 행동인 것처럼 묘사를 하셨는데 별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양심 선언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제 큰 스님들이 너네가 지금 진리를 보지 않고 내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냐. 맞아.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좀 싶기도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그 권력이나 모든 가질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를 추종하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해체시키고 자기가 기존까지 누렸던 걸 다 포기한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부처가 자기가 누렸던 왕국에서 그냥 알몸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행동이 되게 뭔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신적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나요? 그래서 기자들이 멋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했더니 크리슈나무르티가 뭐라고 했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말했어요, 앞에서요. 그랬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정신 차려. 예. 아침이라 가지고 그런 걸 네네.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네네. 멋있어 보이려고 하거나 뭔가 이런 행동으로서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필연적으로 해야만 행동이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고 그 동방성당 사람들이 내 의견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기 의견은 확고하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종교나 영적 단체도 단체화로 만드는 것을 자기는 거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하지만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이거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평생 어떤 단체나 이런 거에 소속되지도 않고 프리랜서로 하셨군요. 네. 프리랜서로 완전히 그냥 자유 석공조합. 혹시 강연하면은 그 신지학계에서 30%씩 떼니까 싫어가지고 내가 혼자 다 먹겠다. 굉장히 그 생각 자체가 훌륭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네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 별거 아니다 이건 아니고, 근데 이제 세계의 스승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한 행동을 했다 저는 생각해서 네네. 일종의 좀 그런 걸 했나 했지. 근데 사실은 그 해체했던 그 활동보다는 그가 뭘 가리켰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개인으로 쪼개서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면 뭘 깨달음을 얻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자기가 혼자 독자적으로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단체나 어디에 소속되게 되면 사람들이 기존의 전통이나 기존의 가치관에 그냥 일관되게 부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단체가 이게 진실이다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서 사람들을 되게 절름발이 상태로 만든다고 본 거예요. 온전히 깨어있거나 자기의 영적인 탐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강하다고 봤어요. 맞죠. 그런 네. 거 많죠. 교육, 그 사람의 이념의 전체 내용이. 네. 그러면은 뭐 무정부주의나 반집단주의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범주 안에 이 사람 넣고 싶어 사실은. 그냥 이해하기 편하니까. 절대주의자냐, 상대주의자냐, 아니 뭐 회의주의자냐.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자냐 뭐 넣으면은 좀 이해하기 편하니까. 근데 무정부주의자라고까지 말하기는 힘들고 이 사람이 단체 조직화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냥 종교적인 부분에 한정돼요. 정도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는 뭐 그런 말은 뭐. 이 사람의 대표적인 그 사상은 자유에 대한 철학인데, 네, 단체를 해산시키는 것도 자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 그 완전한 사람이 자유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냐면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종교라고 하는 건 무슨 종교예요 지금? 종교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네네. 뉴에이지. 맞아요. 그렇죠. 이 사람 뉴에이지라기보다 교육받기는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를 목표로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종교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위한 수행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받은 상태죠. 저는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던 게 왜냐면 사람이 누구나 종교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이렇게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빠져 있다 보면 왜냐하면 그게 되게 진리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될 때 그 마음의 뭐라고 할까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종교를 일단 믿었어요. 근데 종교를 한 10년 넘게 믿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종교로부터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떠냐면 나오기 전에는 그 종교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이 있어서 이제 나오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교가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종교 안에서는 그 종교가 나쁘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종교로부터 나오게 되면 어떤 단체로부터 소속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호막이 전혀 없게 돼요. 자기가 평생을 그거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네네. 그래서 자기가 비판하고 있었던 게 오히려 자기를 감싸주는 보호막이라는 걸 알게 되고 밖에 혼자 나오게 되면 그냥 완전 발가벗은 상태로 밖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실존의 상태, 실존 중에 나오는. 이거는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김도희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대단하다 싶은. 이 통찰. 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가 비판해서 나 여기 진짜 다니기 싫어해서 때려치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거기가 안정감을 주는 장소였고 나오면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나오면 갈 데가 없어. 맞아요. 근데 데가 없고. 이 사람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공포 상태임에도 그 불안감된 사람들은 어디 집단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나와야지만 그 공포를 대면해야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크리시나무리티가? 네네. 그래서 저도 일단 어쨌든 동양철학이나 20대 내내 명상이나 이런 데 빠져 있었는데 왜냐면 그게 되게 절대적인 가치고 완전한 진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생활을 거의 다 함몰시키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나왔을 때 어떤 거를 느끼게 되냐면 제가 평생은 아니지만 성인기 때 이걸 되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서 살다가 나왔는데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죠. 이거 진리다라고 해서. 근데 스스로 그 기간 동안 10년 넘는 기간 동안 자기가 굉장히 획일화되고 자기가 믿었던 진리에 굉장히 정형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거를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 하나의 진리를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그래서 이게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예. 화를 내시더라고요. 특히 최 사장님한테 닥쳐. 화를 내 막. 조용히 정신 차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원리를 뭐로 다 설명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진리로 다 환원시켜서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거로부터 벗어난 거는 평가예요. 막 저건 저렇게 안 돼. 그래서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비 판단이 분명해져서 사람이 굉장히 맑고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옳은 거는 절대 옳고 아닌 거는 그 사람들을 진짜 계속 아니라고 비판하는 거죠. 네. 그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얘기를 설명하는데 푸코 자체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상관없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절대주의적 사고 자체가 폭력이다. 이 상대주의자들. 왜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진리 집단이 생겨요. 내가 진리다라는 진리 집단이 생기면은 그 진리 집단은 자기가 아닌 것들은 비진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비진리를 와해시키거나 진리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비진리 집단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가한다는 거죠. 설득을 하게 되죠. 설득. 네,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설득이 안 되면 가서 물리적으로 해결한다거나. 근데 그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 그렇다면 계몽 자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몽되어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네. 이렇게 갑자기 동의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져. 비판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푸코가 얘기했던 거는 그 절대주의적 가치에서 종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근대 이성 중심주의도 같이 비판하잖아요. 이제. 네. 근데 지금 김도희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제 단체 안에 들어가서 단체의 권위에 기대게 되면 그렇게 좀 일종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댄다고 할게요. 그쪽이 기대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하면서 듣지 못한다는 건 알겠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끊임없는 의심, 이런 걸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동의를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혼자 하셨었던 김도희님은 어떤 단체의 권위에 기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게 자신의 어떤 틀을 완전히 만들어서 그게 맞다고 믿으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단체를 해산해도 위험성은 똑같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이게 되게 그래? 이 질문이 너무 되게 정확한 질문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좋은 얘기 하는구만. 지금 물어뜯을 게 없는 거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아니 못 뜯은 거지. 그래요? 제가 실제로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되게 마음의 방황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마음이 진짜 심각하게 훼손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내가 싫어서 이제 여태까지 내가 계속 탐구하거나 매진했던 거를 그만해야지 했는데 싫어서 그만뒀는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진짜 공허하고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 안 됐었는데 그때 우연하게 이 책을 봤는데 문제 원인을 알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독실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크리슈나무르티가 대단하지만 집단화됐을 때의 문제점을 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사람 18년 동안 잘 추종하는 집단을 계속 매일매일 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는 남을 돕고 싶어하고 남을 가르치고 계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체가 허약하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자유로운 상태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집단화도 반대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크리슈나무르티가 18년 동안 자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처님이 고행을 하지 마라. 고행은 절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명상하면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뭐 동영서에서 이거는 뭐 악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구나 배우면 안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부처가 만약에 고행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6년 동안 자기가 고행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부처가 고행은 잘못된 방법이야 말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고행은 잘못돼서 전혀 고행을 안 하고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행하는 과정이 자기 인생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슈나무르티는 이 문제가 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건데 집단화하지 마라, 집단화하지 마라. 근데 집단화를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혼자 계속 깨달음을 얻으려고 다니는 와중에서도 누구나 다른 사람들도 뭐를 겪게 되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에 대한 종속이나 그 구속이나 이런 거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집단화를 이루지 말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그걸 잘 따르는 것 자체도 말하자면 어떤 종교 지도자의 말을 무비판적인 수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건 너무 시비가 없나? 처음부터 자유롭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집단을 이루던지 않던 간에 자기가 그 어떤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깨달음에 대한 구속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구속을 벗어나는 깨달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얻어야 된다.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이나 불교를 믿으시는 분이나 뭐 저처럼 그냥 계룡산 다니는 사람이나 누구나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종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고 그리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확하게 밖으로 표현하든 표현하진 않던 간에 마음속으로는 그거를 되게 배척하고 있죠. 쟤는 틀렸어. 쟤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 뭐라고 할까 폭력적인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종교가 상대적이라는 생각해서 그래요. 그냥 김도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오신다면.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좀 생각했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진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속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교회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항상 의심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전부터 계속 비슷한 논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정말로 진리에 가까운가 아니면 이건 별로 진리랑 상관없는 비진리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 기독교라면 그게 아니라면 어떤 종교라면 그 종교 지도자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큰 범주에서의 진리에 가까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인지 계속 점검하고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심을 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 종교 안에서 이 종교를 의심하면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게 사실 그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독교죠. 믿음을 강조하면서 근데 저는 의심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믿음이 확고한 것이 더 진짜 믿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맹목적인 믿음은 신이 좋아할까도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맹목적인 믿음을 한 기독교인과 맹목적인 믿음을 한 어떤 다른 기독교인 혹은 아예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판받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게요. 사이비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종교 사이비 지도자는 못됐지만 나빴지만 실제로 거기에 정말 진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색깔을 볼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무비판적인 수용과 누군가를 신뢰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심리학 잠깐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 복종 실험 이런 거 나왔었는데 맞아요. 마찬가지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의심 그것도 하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의심들도 해야 되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지 의심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 얘기는 또 하고 싶더라고요. 일단 의심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특히 또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 그 이공계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이렇게 증명이 돼 있고 공리가
이게 나와 있어 교과서에. 근데 그게 사실 정말로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모든 개개 학생들이 다 이거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1920년대 30년대 이미 과학이 어느 정도 완성돼 있었던 단계인데 그 당시에 물리 교과서와 지금 현대 물리가 들어있는 교과서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의심하기는 또 쉽지가 않아.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집대성되어 있는 이 많은 지식들 꼭 이공계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식들 있잖아요. 교양들 있잖아요. 그걸 다 쌓는 게 불가능하지 않냐.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뭐 효율적이겠지만 그렇죠.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 크리스티안 밀루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같이 이제 맨날 폐지 주느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도 물론 생각 안 하고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그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세한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의심하기에는 그러다 굶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편으로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의심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이 각박한 시대에 무슨 그 의심할 게 어딨냐.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 일단 권위에 기대고. 그런 거, 학문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우리 이 학문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맞다는 그 권위를 보고서 그냥 일단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분은 정말 좋겠다. 아니, 자기가 알고 좀, 이분은 추종자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에 초월한 분이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게 초월한 분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민생들. 그지. 사실은 내 삶에서 내 일을 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의심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사회가 효율적으로 바뀌겠지만 생산력도 높아지겠지만 개인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그 사회 전체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시스템에 대해서 악하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독일. 요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요거 보면서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사진을 봤냐면은 그 백린탄이 잔인하더라고. 잔인하죠, 백린탄. 그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터지면은 그 백린이 쏟아져가지고 그 백린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물로 꺼도 물을 제거하면 다시 타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백린탄을 뭐 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사진들이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학생들이 그 포탄에다가 기원하는 그걸 막 쓰는 거야. 이걸로 애들을 팔레스타인 애들 다 죽일 수 있게끔 기원하는 걸 막 쓰는 걸 봤는데 걔는 효율적이야. 의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어른들이 맞다라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자신들이 실제로 어떤 그 일종의 테러의 희생자이기도 했어. 자신들의 국민들이 실제로 하마스가 먼저 테러하기도 했으니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자면. 근데 그거 우리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그때 우리 독실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다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객관적일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야 그거는.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의 인식을 더 이상 이제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치? 오히려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우주적으로 봤을 땐 비효율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의 예시가 이번에 이스라엘이라든가 반대로 나치 독일.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하마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애들은 만약에 하마스가 폭탄 테러를 했는데 뭐 민간인 지역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애들이 죽었어. 애통해 할 것인가? 이미 악이 있는 거지. 그거를 어떤 예들을 전 생각을 했냐면 그 6.25 당시에 실제로 악에 받쳐가지고 서로의 어떤 민간인까지도 학살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뭐가 일어났다.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했을 때 게시판들 보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그냥 일반 국민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다. 더 큰 거 한번 터져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 잘못된 행위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원한들. 그렇지. 중국에 대한 그런 것들, 두려움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국가적 폭력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 이념에 의한 폭력들이 발생하는 거를 막기 위하려면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서 개인이 그걸 스스로 의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크리스티안 아모르티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죠. 정말로 인류의 평화를 위한다면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인류 평화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디 단체에 소속되는 거를 본성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당연히 맞아. 단체나 기본적으로 자기 친구들이랑 뭔가 생활의 패턴 자체가 시간의 흐름 자체가 조금만 달라져도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단체로부터 벗어나 꼭 나올 필요는 없지만 뭐 집을 나오거나 단체를 나올 필요는 없지만 거기로부터까지도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기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뭐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스승이다 아니면 조선시대에서도 조선의 유명한 막 학자들이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계 스승이 없거든요. 스승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조선 유학 특징이 어떠냐면 그 스승 제자 관계가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쟤는 어느 스승 출신인지 아주 계보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태기면 태기학파 계보도 쫙 있고 율곡이면 율곡학파 쫙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느 스승에서 사사받고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 중요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 퇴계, 율곡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위에 바로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공부 배우러 다니던 선생님들은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깨고 일어난 사람들이 되게 저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이에요. 네네. 시조. 맞아요. 네. 일종의.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네. 부처도 불교인이 아니었다. 네네. 네. 만든 거지. 네, 그러니까 완전 자기가 속해 있던 시스템들을 깨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그렇지. 저희가 요즘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 같은 경우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왕족의 생활이나 그 사회 시스템 종교들을 완전 딛고 일어서고 공자도 그 당시에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걸 완전 비판하면서 딛고 일어서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크리슈나무르티가 뭘 강조하냐면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고정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그 매 순간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원래 독실이 싫어하는 상대주의. 그러니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 상태이기 때문에 뭐를 막 누적하거나 종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그냥 본래성을 자각할 수 있는 훈련이나 교육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게 집단이나 관습, 뭐 고정관념, 자기가 속해 있는 데에 대해서 주입되는 일관된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되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거의 동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진리가 시간이나 공간의 어떤 한 지점을 설정하잖아요. 시간적으로는 내일 아니면 내 평생에 언젠가는 내가 깨달음을 얻을 거다. 아니면 어디에 가야지 거기에 진리가 있을 거다. 근데 크리슈나무르티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죠? 네네. 진리는 어떤 목표 지점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그렇지? 그죠. 네네. 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도 좀 도전하는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뜯어봐.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 힘든데 개천에서 용나는 얘들을 몇 가지를 줘. 그래서 이게 아닌 얘네들 개천에서 용나지 않았냐. 맞아. 너네들은 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는데 니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천에서 용을 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환경적인 요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 이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려면 뭔가 누군가 가르친 거를 그냥 마음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그래야 위대해진다는 걸 알겠는데 첫 번째는 누구나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민을 한다고 해서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인 나는 위대하다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렇지. 누구나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꼭 그렇게 위대한 일종의 위대한 혹은 자기 삶에서의 위대한 삶이만이 가치 있는가? 맞아. 그냥 행복하게 그냥 가정 안에서 토끼 같은 위대한 거니까. 마누라인가? 토끼 같은 자식인가? 여우 같은 어머니.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녀들 보면서 거기 행복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무비판적으로 살지 않냐? 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순간 들었어요. 그렇네. 되게 정확한 표현인데 왜냐면 저도 계속 고민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이런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거나 너가 뭔가 단체로부터 나와가지고 독자적인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비판할 수는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그분이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유를 자기가 그거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운동을 통해서 자기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이 뭔가 종속당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에 놓이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걸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분이 뭔가 고통을 받거나 어디에서 종속돼서 자기가 정신적인 자유를 못 누리게 되면 그때는 이러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살면서 한 번씩 나 지금 되게 어디에 속박받고 있다. 그러네. 되게 부자연스럽다 하면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두 분의 생각을 좀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실이 종합하지 마. 종합하게 독실이 생각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꼭 깨닫고 위대한 삶이 정말 위대한 거냐. 맞아요. 그런데 이제 김도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병행되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되게 위대한 것 같아. 그렇지.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사실은 내 삶인 거고 내가 맞아요. 주인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누가 버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되게 가슴 그렇지. 아프면서도 공감 가는 말인 것 같아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존버 정신. 돈엔 버티는 거예요. 영혼 이회수 시인이 말하잖아요. 영혼의 여행 거기서 보면은 영혼들의 여행을 보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구에 태어난 것 자체, 한계를 갖고서 태어난 것 자체가 엮지마. 엮어가려고 해도 안 되겠다. 태어난 것 자체가 이제 위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온 다 위대한 사람들인 거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어떤 단체 안에 소속될 때 안정감을 느끼고 맞아요. 그 단체가 약간 이상하게 가더라도 에이 아니겠지 그분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믿잖아요. 그치. 이게 우리랑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특별히 좀 나이 많은 분들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그 안에서 무조건적인 안전함을 느끼니까. 그런데 또 그분들의 삶을 또 파헤쳐 보면은 또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저항하고 고민하면서 사실 거야, 그치? 예를 들어 종교는 내가 그냥 이건 믿겠다. 근데 그의 삶이 너무 건접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이제 그 단계랑 엮을 수 있는데. 뭐야? 단계? 엮지 말래매. 뭔 단계? 5단계. 5단계 그거 맞아요? 네. 파레탈 중에. 파레탈. 이거 궁금했어. 파레탈 중에 나는 5단계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탈 단계. 윗바사나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윗바사나? 최종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된 수양 방법이 있어요. 그 윗바사나라고 해서 모든 현상의 변화를 통찰하는 방법인데. 그게 8단계 그게 윗바사나예요? 아니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게 8해탈에서 그 해탈 열반하는 거를 8단계로 말해요. 네네. 네, 근데 그 윗바사나 그 공부예요. 이건 공부 방법이에요. 깨달음을 이루기야. 그 공부 방법을 할 때 16가지 단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기 경전에는 안 나와있고 후대 주석서에 이제 사람들이 쓴 거 16단계로 이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분석한 거 세부세부로 쪼개서. 그 5번째 단계가 뭐냐면 모든 게 무너지는 단계가 있어요. 무너짐의 경 해가지고 자기가 딛고 서 있었던 게 모든 게 무너져요. 근데 거기까지 경험하셨구나. 근데 지금 구분해야 되는 게 저번에 얘기했던 그 파레탈 방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건 거죠. 파레탈 완전 열반을 이룰 때 8가지 단계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 완전 깨달음이 될 때 8가지 단계.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요. 공부했을 때 대학에 이르면 예를 들어 8가지의 수준으로 나눠져 있는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밑에 대학, 그 다음에 더 높은 대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8단계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윗바사나 16단계는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고3 때 그 공부하는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16단계로 말하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모든 게 무너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단계가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되어 있었던 거를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정말 필요한 말이다 싶었지만 이거 실제로는 하기가 좀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소속돼 있던 모든 안정적인 환경을 벗어날 때 사람들이 뭐를 느끼게 되냐면 진짜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5단계 다음에 6단계가 뭐가 있냐면 공포의 경이라서 모든 거로부터 공포에 직면하게 돼요. 강 선생이 지금 도착해가지고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정식 그냥. 예, 말씀하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네네. 네.
야, 지금이 몇 시입니까? 예, 말씀하시죠. 네,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를 얻겠다라고 행동하려고 하면 어떤 상태에 빠질 거냐, 분명히 완전 극도의 공포 상태랑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그걸 매일매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집단에 소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일단 6단계까지도 가봤다. 장난 아니구만. 그 얘기라고 했거든요. 그 집단에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스스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어떤 세상을 세울 거고 맞아요. 그 세상에 그럼 기대기 시작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근데 단계가 그 처음에 나올 때는 보호막이 전혀 없으니까 극한의 공포 상황인 거예요. 야생으로 그냥 그러니까 혼자 삶이 나온 거예요. 무너지는 단계도 있고 그걸로 맞아요. 인해서 이 현실이 공포스러운 단계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자기의 자립을 통해 가지고 일어서야 되겠네. 네, 네. 그걸 이제 완벽한 자유를 통해서. 네. 어제든 올해 좀 얘기 오래 했는데 일단 나는 위대하다 첫 번째로 네. 크리슈나무르티에 대해서 좀 했고 너무 낯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고 저는 이제 오컬트 파다 보니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은 되게 겸손하게 생긴 것도 그렇고 말씀도 되게 겸손하게 생겨?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미남인 초미남. 그래서 한번 겸손하게 생겨? 겸손하게 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되게 멋있지. 그래서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단 첫 번째를 크리슈나무르티를 끊었는데 네. 잠깐 쉰 다음에 잠깐 책 하나만 소개할게요. 예. 네, 이분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막 경계해. 이분이 예. 제가 이분 책이 제일 유명한 건 자기로부터 혁명해가지고 3권짜리로 나온 게 있어요. 법무사에서. 네. 이게 가장 유명하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읽은 거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랑 완전한 자유 이거 책 2권이어서 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뭐냐면 되게 얇은 책이어가지고 물병자리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읽어보시면 그냥 전반적으로 크리슈나무르티의 사상에 대해서 다 이제 잡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란 책은 되게 두꺼운데 단편으로 돼 있어요. 강연집을 모아놓은 거여가지고 짤막짤막하게 그냥 마음에 드신 거 뽑아 읽기 편하게 청아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근데 전 2권 중에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훨씬 좋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단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계의 영적 아이돌이었는데 엑소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때는 엑소? 엑소. 네. 엑소라고 하시긴 엑소입니다. 엑소. 네. 엑소. 그러니까 저희 시대로 말하면 서태지. 근데 서태지 갑자기 은퇴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비슷 그렇네. 그러네. 네, 팬클럽 했제라 그때 생각나요. 중학생 때였는데 울고 조퇴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 뛰어가고. 우리 지대는 또 한번 오프라인 딱 한 다음에 해설합니다. 딱.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네. 일단 1부는 일단 급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예. 늦게 온 깡 선생 중심으로 해서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